안녕하세요. 모모의 북살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조선에서 시작해 삼국과 통일신라,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대사의 큰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려 500년 동안 한반도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 고려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련된 청자의 나라, 팔만대장경을 만든 불교의 나라, 몽골과 싸운 용감하고 자주적인 나라.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며 새 질서를 세운 나라입니다. 불교 문화의 융성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거란과 몽골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대였죠. 왕권과 귀족, 무신과 문신, 백성의 삶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려의 역사. 이 500년의 시간을 오늘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려가 어떤 선택을 하며 한반도의 중세를 이끌어 갔는지 모모의 북살롱에서 편안하게 함께 하시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사 1편, 2편도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국사의 중세를 연 고려. 사회 문제가 누적되던 통일신라 말,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지배층의 과도한 수탈이 이어지자 결국 농민들의 울분이 폭발했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처지에 몰린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이끄는 유력자들이 새 시대를 열었는데 독자적인 군사력과 행정 조직까지 갖추며 세력을 키워가던 이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호족 세력 중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하급 군인 출신 견훤과 승려 출신 궁예였습니다. 그렇게 견훤이 900년에 완산주를 도읍삼아 건설한 나라가 바로 후백제, 그리고 901년에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까지 이렇게 한반도가 다시 세 조각으로 찢어지면서 한국판 전국시대, 일면 후삼국시대로 진입했지요. 후삼국시대는 후백제가 세워진 900년부터 후삼국이 통일되는 936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후삼국 시대를 재통일한 영웅은 견훤도 궁예도 아니고 877년 개성에서 태어난 고려 건국의 주인공,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의 집안은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은 송악의 유력한 호족이었습니다.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 세력을 뻗쳐오는 궁예에게 운명을 걸기로 결심하죠. 896년 궁예에게 송악을 바친 왕룡은 태수가 되고 당시 20살이었던 왕건이 송악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서 승승장구하며 수많은 전공을 세웁니다. 해전에 강했던 왕건은 서해를 지나 후백제 후방에 있던 금성을 점령한 뒤 지명을 나주로 고쳤습니다. 왕건이 승리한 나주 전투는 후삼국 전쟁의 명장면 중 하나였죠. 후고구려의 가장 큰 라이벌 후백제의 배후를 차지함으로써 후백제를 앞뒤로 압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왕건은 뛰어난 전술로 견훤에 맞서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궁예에게 계속해서 공을 인정받은 왕건은
913년에 최고의 벼슬 시중에 오릅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후고구려의 2인자가 된 왕건은 겸손한 리더십과 시원시원한 일처리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궁예는 점점 난폭해졌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던 궁예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을 내세워 공포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독보적인 권력의 1인자 자리가 불안했는지 궁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누구든 궁예의 관심법에 걸려들면 뜨겁게 달군 철퇴에 맞아서 개죽음을 면치 못했죠. 심지어 궁예는 자신의 처자식에게도 무자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왕비 강씨가 강통하는 것을 신통력으로 보았다며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아내를 치욕스럽게 죽이기까지 했고 두 아들까지 살해했죠. 나날이 폭정과 살육을 입삼던 궁예는 점차 민심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기병장군 홍유, 배영경, 신순겸, 복지겸 등이 왕건을 찾아와 정변을 일으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지를 다진 왕건은 갑옷을 입고 그를 따르는 장수들과 함께 진군합니다. 깜짝 놀란 궁예는 뒷문으로 도망쳤지만 이름 모를 백성에게 살해당해 파란만장한 삶을 허무하게 마감했죠. 이로써 918년 궁예를 몰아낸 왕건이 철원에서 새 왕조를 건설합니다. 국호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뜻에서 고려로 정했습니다. 고려의 일대 임금 왕건, 이듬해 도읍을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 즉 개경으로 옮겼습니다.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 둘은 후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방식은 극과 극이었죠. 견훤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반면 왕건은 모두를 품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한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927년에 견훤은 신라 수도 경주를 침공해 경혜왕을 농락한 뒤 강제로 자결시키고 왕비를 겁탈해서 신라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습니다. 본래 신라의 군인이었던 견훤이 신라의 국왕을 능멸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은 민심을 싸늘하게 만들었죠. 그 후 견훤은 신라 왕족인 김부를 꼭두각시 왕으로 앉혔는데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 왕입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왕건이 즉시 5천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왕건이 이끄는 고려군은 공산 근처에서 견훤의 후백제 군과 맞닥뜨립니다. 이 전투가 바로 왕건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겼던 927년의 공산 전투입니다. 고려군은 결국 후백제 군에 포위되었고 왕건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자 신순겸이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죠. 후백제 군은 신순겸이 고려의 왕인 줄 알고 그의 목을 베어갑니다. 장군들의 충절 덕분에 왕건은 겨우 살아서 송악에 돌아갈 수 있었죠. 이때 함께 유인작전을 펼치다가 전사한 8명의 장수를 기린다는 뜻에서 대구에 위치한 팔공산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포용의 아이콘 왕건, 마침내 통일을 이루다. 후백제에서 밀리던 왕건은 마침내 930년 고창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타격을 입던 견훤은 935년에 충격적인 사건까지 겪죠. 견훤은 원래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장남 신검이 결국 나라를 빼앗고 견훤을 쫓아냈지요. 견훤은 3달 동안 절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와 왕건에게 달려갑니다. 전투에서 맹렬히 싸운 원수마저 받아주었던 진정한 포용의 아이콘 왕건은 견훤을 극진히 대우해 줍니다. 이 소식에 신라 경순왕도 고려에 자진 항복합니다. 애초에 경순왕과 신라인의 마음은 이미 고려를 향하고 있었죠. 견훤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경순왕과 신라인들은 통곡하며 욕되게 죽은 경외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결정까지 태자가 눈물로 반대했지만 경순왕은 이미 천하의 대세가 고려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여운 신라 백성들을 고생시킬 수 없었던 경순왕이 고려에 스스로 와서 복종하며 935년 신라 천년의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왕건은 직접 경순왕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우하며 장녀 낙랑공주와 혼인시켰습니다. 이제 후삼국 통일을 위한 왕건의 여정에 남은 것은 후백제뿐이었죠. 견훤은 왕건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은 아들의 목을 베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왕건이 견훤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후백제로 진격합니다. 936년 후백제와 고려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이 바로 일리천 전투였지요. 이때 후백제인들은 견훤을 내쫓고 정권을 장악한 신검에게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훤이 고려의 대군과 함께 나타나자 전의를 상실한 후백제 장군들은 스스로 갑옷을 벗고 견훤 앞에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후백제는 이렇게 일리천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끝내 신검이 항복하면서 후백제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신라와 후백제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500년 고려 역사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500년 고려 왕조의 출발. 한반도의 중세를 화려하게 수놓은 고려 왕조는 약 500년의 긴 역사를 이어갑니다. 고려 시대를 쉽게 이해하려면 시기별 지배 세력을 기억하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유용합니다. 고려의 막을 올린 첫 지배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입니다. 왕건과 손을 잡고 고려를 세운 호족, 그리고 육두품 세력은 어떻게 초기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을까요? 신라의 골품제에서 성골과 진골 다음의 귀족 신분이 바로 육두품입니다. 예전에 통일 신라에 흡수된 소국의 지배층 대부분이 육두품 신분이었죠. 신라 말 진골끼리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 소외됐던 육두품은 신라를 손절하고 새나라 고려의 건국에 열정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고려 건국 공신들은 정부의 요직을 맡으며 중앙 정계에 당당히 진출을 했습니다. 신생국 고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번 얻은 기득권은 쉽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경제력을 대대손손 안전하게 물려주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방법이 바로 음서제와 공음전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공고해진 특권층은 하나의 강력한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대대로 고위 간직자를 배출한 유력 가문이 무리벌을 이뤘다고 해서 문벌이라고 부르게 되죠. 고려의 두 번째 시기인 문벌 귀족 지배기는 고려 중기에 해당합니다. 고려는 끊임없이 외세 침략에 시달렸는데 이 시기에는 거란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죠. 또한 문벌 귀족이 모든 혜택을 독점하면서 사회적인 모순이 누적됐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지며 나라가 시끄러웠죠.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문벌 귀족은 특권을 놓지 않고 더욱 꽉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폭발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죠. 고려의 세 번째 시기로 구분되는 무신 집권기는 그야말로 난세였습니다. 죽고 죽이는 피의 배신이었죠. 임금은 무신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기에는 몽골 고원을 통일한 징기스칸이 등장해 세계사의 길이 남을 대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려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이 국명을 대원으로 바꾸면서 중원 대륙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 즉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원나라의 지배하에 고려 후기에는 친원파, 권문세족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배층의 교체를 기억해 두고 고려 왕조를 활짝 연 태조 왕건부터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건국의 주역 태조 왕건과 호족 세력.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역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 지방을 꽉 잡고 있던 호족들의 협조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었죠. 호족들은 언제든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태조는 착실하게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왕권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다양한 호족 융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이죠. 태조는 호족들의 딸과 혼인해서 총 29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또한 호족들에게 자신의 성 왕씨를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유력 호족들은 태조와 끈끈한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죠. 이로써 태조 왕건은 28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이라는 많은 자녀를 두게 되고, 이는 태조가 죽은 뒤에 피특이는 왕위 쟁탈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태조가 호족에게 당근만 준 것은 아니죠. 적절한 밀당을 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태조의 대표적인 호족 견제 정책은 기인제도와 사심관 제도입니다. 기인제도는 호족의 자녀를 수도 개경에 데려와서 머물게 한 조치였습니다. 교육받은 호족의 자녀 중 유능한 인물은 중앙관청에서 일하게 해주었고, 유사시에는 인질로 삼기도 했죠. 이로써 지방의 유력 호족들은 아들이 일하는 중앙정부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위관리를 출신 지역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지방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고려 최초의 사심관입니다. 경순왕 김부는 고려에 항복한 이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죠. 태조가 시행한 이 모든 제도는 지방 호족 세력을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로 끌어오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또한 숭불 정책으로 민심을 모으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흑창이라는 빈민구제 기관을 만들어서 곡식을 나눠 주었죠. 무엇보다 태조 왕건이 가장 중요시한 대업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926년 해동성국 발해가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하자 태조는 나라를 잃은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는 금수의 나라라며 대놓고 선을 그었죠. 또한 옛 신라인과 후백제인에게는 집과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태조는 북쪽 발해 유민과 후백제, 신라 백성 모두를 끌어안으며 외세의 영향 없이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삼국의 통일, 신라가 이룬 삼국 통일과는 구별되는 점이죠. 또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땅을 넓히며 고구려의 옛 영토 회복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평생 그의 곁을 지킨 박수리를 불러서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태조 왕건의 이상과 업적은 후대 왕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려는 창건자인 태조 왕건의 뿌리를 본받아 해상무역을 장려하고 해외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하는 개방적인 해양 국가로 성장합니다. 문벌 귀족의 나라 고려. 왕건이 죽은 뒤 호족들은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왕건의 맏아들 해종은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이처럼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이 강하고 왕은 힘이 약했습니다. 왕의 권한이 강해진 것은 제4대 왕인 광종 때입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가지의 새로운 정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제도는 노비 안건법입니다. 이 법은 호족들이 불법으로 갖고 있던 노비들을 양인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었죠. 고려의 신분 제도를 보면 노비는 천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광종은 왜 노비들을 양인으로 되돌려 주었을까요? 당시 사람의 노동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족들에게서 노비를 빼앗는 것은 호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노비 안건법은 호족의 경제 기반을 흔들어서 그 힘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노비 안건법에 반대했던 호족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고요. 두 번째 새로운 정책은 과거 제도입니다. 958년에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해서 신분이나 집안에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관리를 뽑았습니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고려 때는 이러한 골품제도가 없어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만 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는 신라에 비해서 신분의 굴레가 훨씬 가벼워진 셈이죠. 이렇게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광종의 뜻에 따라 충직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광종의 아들 경종은 과거 제도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토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전시과라고 합니다. 관직의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전지는 곡물을 거둘 수 있는 토지, 시지는 땔감을 뗄 수 있는 산 같은 곳을 말하죠. 이처럼 전시과는 관리들에게 벼슬의 높낮이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였습니다.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전시과 등 새로운 제도가 잇따라 실시되면서 호족들은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호족의 아들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고향 마을에서 그냥 눌러 살든지 해야 했죠. 고려는 경종 뒤를 이은 성종 때 이르러서 비로소 정치와 제도가 안정이 됩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50여 년이 흐른 뒤였죠. 광종이 왕권을 강화한 이후 살벌했던 왕위 쟁탈전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그 기반 위에서 성종이 정치적인 방향성을 잡아 고려의 여러 제도를 자리 잡게 합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적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중 최숙로가 올린 시무 28조가 채택이 되었죠. 여기에는 불교의 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과 민생 문제, 외교와 사회제도, 군주가 지켜야 할 덕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무 28조는 성종의 국가체제 정비에 지대하게 공헌을 했습니다. 지방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까지 미치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최숙로는 유교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공감한 성종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서 교육제도도 정비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성종을 유교 군주라고 말합니다. 고려 왕실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랑과 배신. 한편 고려 왕실에서는 초기부터 혈족 간의 결혼, 즉 근친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금기시되는 일이지만 당시에 이런 관습이 특별히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죠.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전통과 관습이 변하듯 근친혼 또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근친혼을 반복하면 권력의 외부 분산도 막을 수 있고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도 강화할 수 있었죠. 이러한 관행은 광종 때부터 본격돼서 현종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주요 인물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고려의 태평성대를 여는 8대 국왕 현종, 이 현종의 즉위까지 드라마보다 극적인 역사가 전개됩니다. 6대 성종의 두 여동생, 이 두 여동생은 헌정왕후와 훗날 천추태후로 불리는 헌해왕후입니다. 헌정왕후와 헌해왕후 두 자매는 5대왕 경종의 왕후들이었습니다. 경종이 27살 젊은 나이로 죽자 헌전왕후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근처에 살던 왕욱과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왕욱이 태조 왕건의 아들이자 헌정왕후의 삼촌이었습니다. 아무리 근친혼이 허용되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혼인도 하지 않은 삼촌과 조카가 정을 통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선을 한참 넘은 일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은 왕욱을 경남 사천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서러워서 엉엉 울던 헌정왕후는 대문 앞에서 버드가지를 부여잡고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고려 왕 현종으로 즉위하는 대량 원군입니다.
시간이 흘러 6대 성종이 죽고 7대 목종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목종의 어머니는 5대 경종의 다른 부인이자 헌정 왕후의 언니인 헌의 왕후였죠. 아들 목종을 왕위에 올린 헌의 왕후는 아들 대신 섭정을 하며 전권을 장악합니다. 천추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녀를 사람들은 천추태후라고 불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천추태후는 죽은 동생이 낳은 대량 원군의 존재가 늘 눈에 거슬렸죠. 마지막 남은 왕건의 손자인 대량 원군은 명실상부한 왕위 계승 1순입니다. 천추태후가 원하는 목종의 후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천추태후는 불륜관계였던 외척 김치양과 아들을 또 낳았거든요. 어차피 목종은 미모의 동성연인 유행간과 남색을 즐기느라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조카를 극도로 경계한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의 머리를 강제로 빡빡 밀고 승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산에 있는 신열사에서 지내던 대량원군은 천추태후의 끊임없는 독살 시도를 피해서 불안과 긴장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009년 목종의 병세가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목종은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낳은 동생이라고 해도 그는 왕씨가 아니라 김씨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남은 용손인 대량원군이 왕위를 이어야 마땅하다고 여겼죠. 이제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목종은 천추태후의 서슬퍼런 눈길을 피해 어서 대량원군을 안전히 궁궐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북쪽 지역에 있던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서 자신을 호위하라고 명했죠. 그런데 계획이 이상하게 틀어집니다. 개경으로 열심히 달려오던 강조가 중간에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서 목종이 이미 승하했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이미 김치양이 정권을 잡았다고 착각한 강조가 개경의 궁궐로 쳐들어가다가 뒤늦게 목종이 멀쩡히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강조는 이판사판으로 정변을 진행해서 목종을 폐위시켰죠. 김치양과 그의 아들은 곧장 살해당했고 목종도 쫓겨나던 길에 시해가 됩니다. 한바탕 궁궐을 뒤집은 강조는 대량 원군을 옹립하겠다며 어서 신열사로 가서 모셔오라고 명했죠. 이미 목종이 대량 원군을 후계로 정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결국 신열사의 대량 원군 앞에는 목종과 강조가 각각 보낸 사자가 도착했죠. 강조의 오해로 일이 좀 복잡해졌지만 어쨌든 대량 원군은 모두의 바람 속에서 고려 8대 국왕 현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은 거란의 황제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란과의 30년 전쟁. 후삼국이 통일된 지 약 60년이 되었을 때 고려는 거란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란은 만주에서 일어난 민족으로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 북부까지 세력을 넓혀 나라 이름을 요라고 했죠. 고려는 거란을 멀리했습니다. 국교를 맺자는 거란의 요청을 거절했죠. 태조 왕건은 거란이 보낸 사신들을 모두 섬으로 유배시키고 선물로 보낸 낙타 50마리는 개성에 있는 다리 만부교 밑에 메어놓은 채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건국됩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맺었고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전체를 차지할 야심을 갖고 있던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배후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993년부터 1019년까지 거란은 약 30년에 걸쳐서 세 차례나 침입을 합니다. 993년에 일어난 거란의 제1차 침입. 고려는 서희의 활약으로 큰 싸움 없이 거란군을 물리칩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 6주를 확보해서 오히려 영토를 늘렸죠. 애초에 거란의 목적은 고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란의 타깃은 대륙에 있는 한족들의 국가 송나라. 그런데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그래서 서희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해서 설득을 시작합니다. 우리 고려도 사실 너희 거란과 교류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진족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이참에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는 여진을 우리가 몰아낼 테니 여진이 있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도와줄 수 있겠나? 여진족을 잘 정리하고 나면 너희 거란과 잘 지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송나라와 거리를 두고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양측이 모두 깔끔하게 만족한 담판이었습니다. 이때 고려가 얻은 땅에 6개의 성을 쌓고 강동 6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강동 6주 덕에 고려의 북쪽 국경이 안정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종이 즉위한 이듬해 1010년, 거란의 황제 성종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2차 침략을 감행합니다. 이번 침략의 공식적인 명분은 강조의 정변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거란은 강조가 국왕을 축출한 일을 징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고려와 송나라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강동 6주를 차지하기 위함이었죠. 강조는 전투 중에 결국 포로로 잡히고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란의 신하가 되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강조의 죽음 이후 결국 개경이 함락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현종은 나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중 겁먹은 신하들이 우르르 도망치기도 했고 지방에서 마주친 세력은 국왕을 푸대접하기 일쑤였죠. 고된 피난길에서 유일하게 옷과 식사를 바치며 현종을 챙겨준 사람은 공주의 절도사 김은부였습니다. 이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종은 직접 거란 황제를 찾아뵙겠다는 거짓 약속을 합니다. 이때 고려의 양규 장군은 철수하는 거란군을 얌전히 보내주지 않았죠. 양규 장군은 결사항전을 해서 수많은 거란군을 사살하고 거란으로 끌려가던 수많은 고려 백성을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마침내 궁궐로 돌아온 현종은 군사를 정비하고 성을 쌓으며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1018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고려를 향해서 거란이 3차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1019년에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거의 몰살을 했죠.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거란의 10만 대군 중 살아간 병사는 고작 수천 명뿐이었습니다. 이후 고려는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는 뛰어난 인재가 활약을 했고
명군 현종이 이들을 이끌며 난국을 잘 수습했죠. 현종은 전운이 짙어졌음을 미리 파악해서 강감찬 장군에게 총지휘를 맡겼고 전쟁 승리 이후에는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고려 지방제도의 골격을 마련한 것과 외침을 불심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제작한 것도 현종의 큰 업적이었죠. 더불어 현종이 왕실 외부 세력과 혼인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지던 왕실의 근친혼 관례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컨대 현종은 피난길에 인연을 맺은 김은부에게 보답 차원에서 그의 세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현종은 총 13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대부분 왕실 친족이 아니라 다양한 가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종은 끝없는 내후외환을 극복한 성군으로 고려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폭주하는 탐욕, 문벌 전성시대 11세기 현종의 아들들이 연이어 즉위하는 동안 여러 제도가 정비되는 한편 문벌 가문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문벌은 음서제와 공음전으로 특권을 세습하고 있었죠. 음서제는 공을 세운 자의 후손을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왕실 외척 가문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계를 쥐락펴락했는데 대표적인 집안은 경원 이씨였습니다. 현종의 장인 김은부의 처조카가 바로 이자연인데 이자연의 세 딸이 모두 문종과 혼인을 했으니까요. 이후에도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의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야말로 고려 중기 최고의 문벌이었죠. 이씨 가문의 후광을 입은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예종과 인종에게 시집을 보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친족들을 요직에 앉혀서 매관매직을 일삼은 건 기본이고 자기 생일을 왕의 생일을 일컫는 인수절이라고 칭했죠. 스스로 군사와 국정을 맡아 다스리는 지국군사가 되고 싶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인종에게 책봉을 하도록 요구까지 했습니다. 무례함이 도를 지나치니 인종도 이자겸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평소 이자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세력이 인종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러자 이자겸은 1126년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하지만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결국 척준경이 이자겸을 몰아냅니다. 이자겸은 유배지에서 죽고 얼마 못 가 척준경도 유배되어 쓸쓸히 죽게 되지요. 이렇게 한바탕 피바람이 분 뒤 개경의 귀족들은 한층 더 혼란해지고 민심도 뒤숭숭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 출신 귀족 세력이 들고 일어납니다. 묘청은 서경 세력과 함께 풍수 지리설에 따라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금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면서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켰죠. 그동안 여진 세력을 통합한 아르골타가 금나라를 세운 뒤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뿌리를 내려온 귀족들이 서경 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결국 개경파 문벌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서경파는 몰락하게 됩니다. 문신 위주의 정치가 이어진 문벌 지배기는 결국 1170년
불만이 폭발한 무신들의 정변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무신 정권과 대몽 항쟁. 무신 정변이 성공하면서 17대 명종이 꼭두각시 왕으로 옹립됩니다. 이후 1270년까지 약 100년간 무신의 시대가 이어졌지요. 반란을 이끈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릴레이 살육전을 펼쳤습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에 이르는 하극상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최충헌이 승기를 잡게 되었죠. 그 사이 가난과 수탈에 고통받던 농민과 천민들이 대대적으로 밀란을 일으킵니다.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었고 1198년에는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난을 일으키려다 실패를 했죠.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인 1196년부터 60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집니다. 최충원은 독자적인 정치기구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 교정도감의 수장인 교정별감의 직책을 맡아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지던 때는 아시아 전체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을 때입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 제국 건설에 나선 때니까요. 몽골에 쫓겨온 거란이 고려 땅 강동성을 차지하자 몽골군과 고려군이 손을 잡았고 1219년에 거란군이 항복을 합니다. 이후 몽골은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고 공물을 요구합니다. 1225년 공물을 챙겨 돌아가던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을 당해서 몽골은 고려짓이라고 의심을 해서 보복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1231년 살리타 장군이 이끄는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약 30년간 이어진 고려 침공의 서막이었죠. 과연 몽골의 군대는 강력했으나 고려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화를 맺고 몽골군이 철수하면서 몽골 1차 침입은 막을 내렸습니다. 최충원의 권력을 이어받은 아들 최후의 주장으로 고려는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는 첩첩한 산과 센 물살이 성을 둘러싸고 있어 방어에 적합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어진 침략에서 몽골군은 얼른 섬에서 나와 항복하라고 요구하며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은 침략자 앞에 나서서 항전을 했죠. 특히 살리타 장군을 피살한 처인성 전투에서는 고려군뿐 아니라 백성, 승려까지 손에 창칼 돌멩이를 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군에게 자발적으로 맞서 싸운 수많은 민초들 모두가 고려의 전쟁 영웅이었죠. 몽골 3차 침입된 황룡사 구축 목탑이 파괴됩니다. 고려인들은 8만 대장경을 만들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인류 최고의 목판 예술품이라고 불리는 8만 대장경은 역작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고려 왕이 몽골에 가서 항복하겠다 약속하면서 1239년 몽골군이 물러납니다. 몽골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출륙 환도였습니다. 고려 조정이 섬에서 나와 개경으로 복귀하고 몽골 칸에게 와서 항복을 하라는 거였죠. 고종은 개경 환도를 원했지만 최후의 뒤를 이은 최항은 대몽 강경론을 고수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고려의 최후 1258년 무오정변으로 약 60년간 이어진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때 형식적으로나마 정권을 되찾은 고종은 치열했던 대몽 항쟁을 마무리 짓고자 태자를 몽골로 보냅니다. 당시 몽골 내부에서는 황제 자리를 놓고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죠. 태자는 쿠빌라이에게 고려의 운명을 베팅합니다. 쿠빌라이는 30년간 버티며 끝까지 항전한 고려의 태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크게 기뻤습니다. 옛날 당태종도 굴복시키지 못한 나라에서 스스로 항복해 왔다면서 이는 하늘의 뜻이라고 강조했죠. 물론 그건 고구려 시절의 이야기였지만 쿠빌라이는 이 일로 부족한 정통성을 채워 스스로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던 겁니다. 쿠빌라이는 태자가 요구한 6가지를 들어줍니다. 그중 특히 고려의 풍속을 고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불계 토풍을 약속했죠. 이 약속은 고려 왕조 체제를 지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종의 승하 소식에 귀극한 태자는 고려 24대 왕 원종으로 즉위합니다. 비슷한 시기 쿠빌라이도 황위에 올랐습니다. 원종은 친몽 정책을 통해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몽골은 고려 조정에 개경 환도를 재촉했지만 원종은 뜻대로 할 수가 없었죠.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고려 왕권은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신 정권을 이끌던 김주는 자신들의 세력 기반인 강화도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권 회복의 의지를 다진 원종은 결국 1268년 김준을 제거하고 2년 뒤 마침내 개경 환도를 완료하며 무신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삼별초의 난 원종과 친몽 정권에 반대하는 삼별초의 난이 일어납니다. 삼별초는 무신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몽 항쟁 과정에서 성장한 고려 최강의 전투 병력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몽 연합군은 1273년 삼별초를 무너뜨립니다. 이후 1274년 원종이 죽고 태자 심이 25대 출렬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 사이 쿠빌라이 칸은 몽골 제국의 국호를 대원으로 선포한 상태였지요. 충렬 왕은 1271년에 이미 원나라로 가서 쿠빌라이 칸의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종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대장 공주와 혼인한 것이죠. 충렬 왕이 고려로 돌아올 때 스스로 변발한 모습을 보고 고려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자자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고려는 원나라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는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면서 여러 국가를 정복합니다. 고려 역시 약 100년간 원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간섭을 받아야 했죠. 한편으로 고려는 부마국으로서 국권과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원이 고려를 제후국으로 여겨 왕이라는 칭호로 불렸지만 고려왕 이름 앞에는 원에 충성한다는 뜻의 충이 붙게 됩니다. 이후 고려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의 전쟁 물자를 준비시켜 일본 정복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원나라의 요구에 강제로 끌려간 젊은 여자들을
공녀라고 불렀는데 공녀는 원 황제의 궁녀 혹은 신하의 첩이 되거나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원나라 황제의 입김 아래 고려에는 원나라에 충성하는 친원파가 생겨납니다. 친원파는 점차 권력을 쥐며 출세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원나라를 등에 업고 관료계를 장악한 새로운 지배층이 바로 부원 세력입니다. 부원 세력은 불법으로 땅을 빼앗고 멀쩡한 양민을 노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원 세력이 바로 기황후의 오빠 기철입니다. 기황후는 공녀로 원나라에 갔다가 황후로 등극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입니다. 원나라의 온갖 공물을 바치느라 국고가 남아나지 않았고 그럴수록 백성에 대한 수탈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14세기 중엽 31대 공민왕이 원나라 배척운동을 벌이며 나라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몽골식 복장과 변발 금지를 외치며 친원파인 기철을 죽이고 땅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원나라가 제국을 이룬 지 100년도 안 돼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재정 위기로 원이 약해지자 그동안 몽골인이라면 치를 떨었던 한족들이 홍건적의 난을 일으킵니다. 홍건적 출신 주원장이 후에 명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원이 혼란한 틈에 공민왕은 떠돌이 승려였던 신돈을 등용해서 나랏일을 맡깁니다. 신돈은 권문세족이 빼앗은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성균관을 크게 키워서 젊은 유학자를 대거 배출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고려 말에 새롭게 성장한 정치 세력가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입니다. 대체로 지방 중소 지주층이었던 이들은 성리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과거에 급제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자들이었죠.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신진사대부는 사회적인 모순을 뜯어고치자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외적의 공격을 물리치며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은 뛰어난 장군들이었죠. 바로 홍건적과 왜구를 시원하게 격퇴한 이성계와 최영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의 이성계, 신진사대부 정도전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개혁 동지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운명을 바꾼 위화도 회군. 원명 교체가 이어지던 중 원나라 땅을 대부분 차지한 명나라가 고려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통보합니다. 고려 북쪽 땅이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 이제는 그 땅이 명나라 땅이라는 겁니다. 우왕과 최영 장군은 고려 영토를 침해당했다며 명나라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이성계가 4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우왕은 출병을 명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출병을 원했던 최영은 남아서 우왕의 곁을 지키고 이에 반대했던 이성계가 출정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성계가 이끄는 5만여 대군이 압록강에 있는 작은 섬 위화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이성계가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결정을 내렸으니 그것이 바로 1388년의 위화도 회군입니다.
장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말머리를 돌려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내쫓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만에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이성계 일파가 조정을 장악하죠. 고려 조정은 개혁의 뜻을 두고 고민에 빠졌으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 세력은 성리학 질서 아래 운영되는 새 왕조를 세우자고 외치며 이성계를 새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려 했죠. 반면 온건 세력인 정몽주 일파는 고려를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길 바랬습니다. 이방원과 정몽주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설화가 있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하여가를 지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거사를 함께 도모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자는 이방원의 달콤한 제안을 정몽주는 답가인 단심가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를 향한 정몽주의 충절은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살해했죠. 이제 이성계의 앞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1392년 공양왕이 쫓겨나면서 이성계가 새 왕조를 열고 이듬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유연한 외교력, 개방적인 정책으로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고려. 그 474년간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끝나고 한반도는 또다시 새 시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